인연이 애미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당장 입 벌려. 시어머니는 만삭으로 누워있는 제 입에 검붉은 차를 억지로 들이밀었습니다.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너무 오래 자는 저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홈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어머니의 팔을 꺾어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도대체 그 차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CCTV에는 어떤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윤아, 올해로 38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귀에서 작은 수제청 공방을 꾸려가고 있죠. 유리병에 담긴 청을 햇빛에 비춰보는 그 순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끝이 야무지다고 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저는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주는 사람이고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는 다시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인생과는 늘 하나였습니다. 받은 정은 2배로 갚고 받은 상처는 2번 다시 새기지 않는다. 이 단순한 다짐 하나로 저는 지난 38회를 버텨왔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부모님은 빗길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저를 거둬주신 분은 외할머니 한 분뿐이었죠. 할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서 떡을 파셨고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콩고물을 묻혀가며 자랐습니다. 교복 한 벌을 3년 내내 입었고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저는 할머니가 싸주신 식은 백설기를 꺼내 먹었습니다.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저는 그 서러움을 안으로 삼키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청 만드는 일을 처음 배웠습니다. 유리병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매실을 보고 있으면 제 인생도 언젠가 저렇게 달고 깊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 강도훈을 처음 만난 날도 비가 참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26의 가을, 저는 버스 정류장에 쪼그려 앉아 발끝이 다 젖은 운동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비 많이 오는데 이 우산 같이 씁시다. 그러다 감기 걸려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훤칠한 남자가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소나기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치겠죠, 뭐. 저는 어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안 그친다니까요. 오늘 밤새도록 비 쏟아진다고 뉴스에서 그랬어요. 자, 얼른 이 우산 받아요. 강도훈이 빙긋 웃으며 우산을 아예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나, 그럼 그쪽은 어쩌시려고요? 비 다 맞으시게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하, 저는 튼튼한 남자잖습니까? 냅다 뛰면 금방 갑니다. 아가씨 조심해서 들어가요. 강도훈은 그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정말 뛰어갔습니다. 점퍼가 다 젖은 채로 골목 모퉁이를 도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제 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제가 알바하던 카페 문이 딸랑 하고 열렸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산 아가씨,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반갑네. 강도훈이 저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 우산 주인이시네. 우산 아직 저희 집에 잘 놔뒀는데 내일 가져올 테니까 들르실래요? 저는 얼굴이 화끈해져 행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닙니다. 돌려주지 마요. 아가씨 그냥 가져요. 그래야 우산 핑계로 내가 여기 매일 출근 도장 찍죠. 안 그래요?
강도우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2시간씩 앉아 있다가 마감할 때쯤이면 슬쩍 일어나 인사하고 갔죠. 유나 씨, 나 유나 씨 진짜로 좋아합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눈에 아른거려서 죽겠어요. 나랑 정식으로 만나봅시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강도훈이 카페 앞에서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저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돈도 10원 한 장 없는 고아나 다름없어요. 도훈 씨한테 짐만 될 거예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우물거리자 강도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유나 씨가 가진 거 없으면 내가 다 가지면 되죠. 유나 씨 부족한 건 내 사랑으로 꽉꽉 다 채워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요. 네.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쩌면 평생 우산을 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강도훈은 저를 시댁에 데려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 그 집 현관에서 처음 시어머니 박수님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았습니다. 흥, 네가 그 유나라는 애냐? 즉 일단 들어오든지. 박수님이 짧게 내뱉고 먼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홍삼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인사 올립니다. 서윤아라고 합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몸에 좋은 홍삼 좀 사왔습니다. 이름은 우리 도훈이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상자 놔두고 거기 끄트머리에 좀 앉아봐라. 박수님은 상자를 받지도 않고 소파에 먼저 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에 든 상자를 어쩌지 못하고 거실 한 구석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너 애미애비가 다 없다고? 사고로 죽었다면서? 박수님이 찻잔을 들면서 물었습니다. 네, 저 7살 때 빗길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외할머니께서 떡 장사하시면서 저를 걷어 키워주셨고요. 쯧쯧 떡 장사? 기가 막혀서. 그럼 그 외할머니라는 노인네는 지금 어딨고? 할머니도 3년 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게 답하자 박수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엄마, 유나 처음 온 날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애 상처받겠으리. 옆에 있던 강도훈이 인상을 쓰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내가 무슨 못할 말을 했다고 호들갑이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뼈대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다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야. 박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라. 우리 도훈이가 이 집안 귀한 3대 독자 외아들이다. 네가 알기나 해?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알면 똑바로 처시네. 사람 근본이라는 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위로 어른이 똑바로 서 있고 뒤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친정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다. 즉, 부모 없이 자란 고아를 며느리로 들릴 줄은 내 참 꿈에도 몰랐다. 박수님의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만 안 해. 내가 유나한테 어떻게 구애해서 데려온 건데 엄마가 다 망칠 일 있어. 강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더 들을 거 없어. 우리 그냥 가자. 강도훈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박수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싸늘한 눈빛만은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결혼식 날에도 박수님은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패백자리에서 대추를 던지듯이 제 치마폭에 떨어뜨렸고 신혼여행 다녀와 인사를 갔을 때도 며느리 손에 든 선물 꾸러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강도훈이 제 손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셋집이었습니다. 강도훈은 퇴근하면 늘 제 앞치마부터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오늘 공방에서 종일 서서 일하느라 혼났지? 어깨 뭉친 거 좀 봐. 돌덩이네 돌덩이야. 이리 와. 내가 팍팍 주물러 줄게. 강도훈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아. 시원하네. 오늘 무거운 매실청 항아리 몇 개 옮긴 거 빼고는 크게 힘든 일 없었어. 아니, 그 쇳덩이같이 무거운 걸 왜 당신 혼자 낑낑대고 들어. 놔뒀다가 나 퇴근하면 부르지. 사람 속상하게 진짜. 호호, 당신 한참 회사에서 일할 시간인데 어떻게 불러. 나 힘세잖아. 그 정도는 거뜬해. 걱정 마. 저는 강도훈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매일같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건 늘 어딘가에 빚을 진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법인가 봅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겨울, 저는 만삭의 몸으로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열이 38도를 넘나들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뱃속의 아이가 놀랄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여보, 나 안 되겠다. 당신 이렇게 불덩이인데 어떻게 내가 발길이 떨어져. 나 오늘 지방 출장 그냥 못 간다고 할게. 당신 옆에서 간호해야겠어. 출근 준비를 하던 강도훈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부장님이 이번 계약 중요하다고 당신이 직접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며. 나 때문에 회사에서 밉보이면 어떡해. 어서 가. 그래도 당신 숨 넘어갈 듯이 기침하는데 내가 미치겠네 진짜. 하루만 갔다 오면 되잖아. 나 약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푹 자면 내일이면 싹 다 나아 있을 거야. 얼른 기차 시간 늦기 전에 빨리 가. 응?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빼 강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내 전화 무조건 꼭 받아야 해. 나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해서 목소리 확인할 거야.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119 누르고. 강도훈은 몇 번을 돌아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약을 챙겨 먹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띠리릭,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채로 눈을 떴습니다. 여보, 출장 취소됐어? 벌써 온 거야? 잠긴 목소리로 제가 물었습니다. 앱이 아니다. 나다.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강도훈이 아니라 박수님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도 모를 텐데 박수님이 보온병 하나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지 마라. 배도 남산만 한 만삭 임산부가 펄펄 끓으면서 어딜 일어나?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박수님은 처음 보는 다정한 얼굴로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유나야, 내가 그동안 며느리인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지? 내가 며칠을 밤잠을 설쳤다. 내 뱃속에 우리 귀한 손주가 들었다는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나 정신이 아주 번쩍 들더라. 미안하다. 박수님이 보온병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검붉은 액체에서 짙은 한약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용한 한약방에서 비싼 돈 주고 직접 다려온 거다. 임산부 기력 회복하는데 이거만 한 게 없고
독한 감기 몸살도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 얼른 마셔라. 어머님, 저 아까 도훈이 나가기 전에 감기약 먹어서 괜찮아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아유, 임산부가 그 독한 양약을 먹으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이 애미가 새벽부터 정성으로 다려온 거다. 내 정성 봐서라도 딱 한 잔만 마시고 푹 자라. 응? 박수님이 찻잔에 차를 따라 제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에 닿은 잔에서 미지근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박수님은 제가 다 마실 때까지 잔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냐, 잘 마신다. 그래, 바닥까지 싹 비워. 푹 자고 나면 온몸이 아주 개운해지고 다 나아 있을 거다. 얼른 눈 감아라. 박수님이 제 머리를 쓸어주는 손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습니다. 혀가 굳어가는 게 느껴졌고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마비되어 갔습니다. 저는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새어나온 건 신음 같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저는 깨어나지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강도훈이 제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드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습니다. 유나야, 서윤아, 나왔어. 여보 눈 좀 떠봐.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유나야. 강도훈의 다급한 목소리, 이마에 얹히는 차가운 손바닥.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새파래? 체온이 왜 이래? 얼음장이잖아. 유나야, 정신 차려봐. 강도훈이 휴대폰을 꺼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홈 카메라 앱을 켜고 화면을 거실에서 안방으로 돌리는 소리.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그 작은 마찰음까지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헉! 강도훈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선 그 사람의 숨소리가 한 마리 짐승처럼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박수님은 예고도 없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올 거면 미리 연락을 좀 해. 유나 놀라잖아. 강도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박수님은 그 말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우가 한 근에 얼만데 이렇게 사다 쟁여놓고 먹어. 도훈이 너 회사에서 돈 잘 번다고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 어머님, 그거 제가 명절에 거래처에서 받은 거예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받은 거면 어른한테 좀 보내야지. 며느리가 다 처먹을 생각만 하고. 박수님이 냉장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강도훈이 박수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떡해. 박수님은 신발을 신으면서도 한참을 더 쏘아붙이고 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강도훈이 한숨을 푹 내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내가 엄마 단속할게. 괜찮아. 어머님이 아직 나한테 정이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거지.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 그 착한 거 가끔은 좀 미워. 강도훈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수님 몰래 매달 봉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서 번 돈에서 50만 원씩을 빼서 작은 봉투에 담아 박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적지만 받아주세요.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라지만요.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박수님이 봉투를 잡아채듯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0이 뭐냐? 100 정도는 챙겨야 시어미한테 면이 서지. 박수님은 그 말과 함께 봉투를 자기 가방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내 다음 달엔 더 챙겨볼게요. 도훈이한텐 말하지 마라. 지 마누라가 시어미 챙긴다고 알면 좋아할 줄 아니.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 박수님은 그 말을 마치 비밀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봉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봉투를 당연하게 여겼고 모자라다 싶으면 직접 공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어미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은 200만 좀 보내라. 어느 날 오후 매실청을 병에 담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재료비가 많이 나가서요. 사장님 월급도 줘야 하고요. 공방이 너 혼자 차린 거야. 직원 한 명 있는 거 그 정도 못 빼. 어머님, 내가 너한테 손 벌리는 게 그렇게 아깝니까? 며느리 들인 게 다 헛것이었구나. 박수님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도 통장에서 200을 빼서 보냈습니다. 박수님의 험담은 친척들 사이에서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명절에 큰댁에 갔던 날 큰어머니가 부엌에서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나야, 너 시어머니가 너 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 네. 고아 출신이라서 친정이 없으니 이 집 재산만 노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단다.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다. 큰어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놓을 뻔했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니? 지난주에 개모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다 부끄러워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도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살얼음판인데 제가 또 한마디 보태면 그 얼음이 와장창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강도훈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부인이 박수님과 같은 개모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어느 토요일 아침 강도훈이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유나 너 욕하고 다닌다는 거 진작 알았는데 내가 참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못 참아. 강도훈이 전화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엄마, 유나 욕하고 다니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연 끊을 거야. 이 자식이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내 어미야. 전화기 너머에서 박수님의 고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미면 어미답게 해.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매달 돈 보내는 거 알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강도훈의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유나 너는 가만히 있어. 강도훈이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엄마, 유나한테 돈 받은 거 다 토해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 자식이 마누라한테 홀려서 어미를 잡네. 두고 보자. 박수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강도훈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님하고 그렇게 싸우지 마. 나 때문에 모자 사이 틀어지면 나 어떡해. 유나야, 잘 들어. 강도훈이 제 앞에 마주 앉으며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라고 다 옳은 건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자꾸 참으면 엄마는 더해. 그래도 어머님이잖아. 한 분뿐인 어머님. 그 한 분뿐인 어머님이 내 한 사람뿐인 아내를 괴롭히는 게 더 큰 문제야. 강도훈의 그 말에 저는 결국 또 울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다정함이 고마우면서도 시어머니를 끝내 품지 못한 제 모자람이 죄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수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 잠깐 들렀던 날, 박수님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그거 이번 주 안에 들어온다니까. 내가 며느리 공방명에 정리되면 바로 송금한다고 했잖아. 박수님이 가게 뒤편 골목에서 속삭이는 그 말을 저는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수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네, 어머님. 공방명의 말이다. 그거 도훈이 이름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니? 남자 이름으로 돼 있어야 거래처에서도 무시 안 한다. 박수님이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공방은 제가 결혼 전부터 차린 건데요. 결혼했으면 다 부부 거지. 내 거가 어딨어. 도훈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며느리 든든하게 챙겨줄게.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짧게 답했습니다. 박수님이 가고 난 뒤 저는 진열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도훈에게 공방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공방을 당신 이름으로 돌리라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강도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 이름으로 돼 있어야 거래처에서 무시 안 한다고. 미친 소리야. 그건 절대 안 돼. 강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진정해. 유나야, 잘 들어. 그 공방은 당신 거야.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매실 사러 다니고 손가락에 굳은 살 박이도록 만든 거. 그거 절대 누구한테도 안 넘겨. 강도훈의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전화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누구한테 송금할 게 있는 것 같았어. 엄마 또 다단계야. 분명히. 강도훈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빚더미였어. 그때 내가 다 갚아준 줄 알았는데 당신이 갚아줬다고. 응. 그때 당신 만나기 전이라 말 못했어. 미안해.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도훈이 박수님의 빚을 한번 갚아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이 다시 부풀어 우리 공방까지 노리고 있다는 정황.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만나서 제대로 얘기 좀 해봐.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만나. 만나면 또 거짓말할 거야. 강도훈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모른 척하다가 더 큰일 나는 것보단 낫잖아. 유나야, 당신은 왜 자꾸 엄마 편을 들어?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데. 편드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가 우리 공방이 정말 어떻게 될까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강도훈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만나볼게. 대신 약속해. 다음부터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약속할게. 저는 강도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다정한 약속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공방에서 매실청 라벨을 붙이고 있던 제 귀에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이 부서질 듯이 벽에 부딪혔고 진열대 위에 유리병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여기 서윤아 사장 어딨어? 거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라벨지를 손에 든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시커먼 점퍼를 입은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내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며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박수님이 어미 맞지. 며느리. 진열대 앞에 선 사내가 서류 뭉치를 제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박수님의 이름 석자와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 박수님이 어미가 이 가게 담보로 사채 3천 땡겨갔어. 이자까지 합치면 4,500이야. 사내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분명히 제 공방 주소와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시침이 떼지 마. 어미가 며느리 가게 담보로 잡힌다는데 모를 수가 있어. 뒤에 서 있던 다른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 도장은 제 도장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찍은 거예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돈만 내. 앞에 사내가 진열대 위에 매실청 병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거 손님 가져가실 거예요. 손님은 무슨 손님이야. 사내가 그대로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찢어놓듯 울렸습니다. 짙은 매실청이 시멘트 바닥에 검붉게 번졌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진열대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다쳐. 사내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매대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이 욱신하고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뒤에 있던 두 사내가 진열대를 통째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병들이 차례차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1년을 묵힌 청들이 모두 시멘트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할머니 산소 다녀와서 처음 담갔던 오미자청도 그 안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인연이 어디다 전화를 해. 사내 하나가 제 휴대폰을 발로 차려는 순간 가게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이 자식들 뭐야? 유나야. 강도훈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려고 왔는지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당신 다쳤어. 어디 다쳤어? 강도훈이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사내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가 시켰어? 박수님이 아들이지. 잘됐네. 어미 빚 갚아. 사내가 다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길래. 강도훈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한 장 한 장 넘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도장 유나 도장이잖아.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건 댁 어미한테 물어. 우린 돈만 받으면 돼. 경찰 부르고 있어. 좀만 기다려. 강도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더 이상 진열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게 안은 깨진 유리와 흘러내린 청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사내들을 데리고 나간 뒤 강도훈은 곧장 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다 끊겼고 다시 걸자 박수님이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유나 공방으로 와. 내가 거길 왜 가? 박수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사채업자들이 유나 가게 부수고 갔어. 엄마 이름으로 유나 도장 위조해서 4,500 빌렸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도훈아, 그게 말이다. 5분 안에 안 오면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땐 경찰차랑 같이 갈 테니까. 강도훈은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수님은 30분 뒤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에 밟히는데도
박수님은 청 자국 위를 걸어 들어오면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가게가 왜 이래? 박수님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도장 어디서 났어요? 저는 사내들이 두고 간 서류를 박수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투야? 엄마, 솔직히 말해. 어디서 도장 만들었어? 강도훈이 박수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내가 한 게 아니래도 누가 내 이름 사칭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박수님이 어깨를 비틀어 강도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며느리가 잘 되라고 한 일이지. 가게가 좀 커야 너희도 살 거 아니야. 박수님이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손바닥을 그대로 둔 채 박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가게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실 사러 다니던 가게예요. 어머님 손주가 들어설 가게이기도 하고요. 손주. 박수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네. 저 임신 7주예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점심때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님이 한 박자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했으면 가게는 어차피 못할 거 아니냐.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고 도훈이 이름으로 새로 차려라. 빚도 그쪽으로 넘기면 깨끗하잖아. 박수님의 그 말에 강도훈이 가게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진짜 사람이야. 도훈아. 엄마, 오늘부로 엄마 안 봐. 호적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강도훈이 박수님의 팔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수님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고한연이 시어미 잡아먹는 꼴 좀 봐라. 동네 사람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진 유리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아래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고 곧 미지근한 액체가 허벅지를 타고 흘렀습니다. 유리에 베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액체는 색이 너무 붉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강도훈의 등 뒤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도훈이 돌아본 순간 저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기억은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귓가에 강도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유나 괜찮아요. 아기는요? 산모분이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태아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의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여보. 제가 작게 부르자 강도훈이 침대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야. 정신 들어. 응. 아기는 있어. 잘 있어. 심장 잘 뛴대. 강도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어? 가게 생각 지금 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해. 여보, 어머님은? 유나야, 엄마 얘기 지금 하지 마. 부탁이야. 강도훈이 제 손을 자기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콩알만한 생명이 그 안에서 숨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렀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박수님이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냐? 박수님이 침대 발치에 서서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라고. 그래.
그건 그렇고 유나야. 박수님이 비닐봉지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놓더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말이다. 어차피 너 한동안 출근도 못할 거 아니냐? 그거 처분하면 얼마쯤 나오니?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치면 한 1억은 되지. 어머님,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일단 사채부터 막고 나머지로 너 산후조리 잘하면 되잖아. 시험이 말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 박수님은 마치 아주 좋은 제안이라도 하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보온병을 든 채로 굳어버린 강도훈이 박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가. 도훈아, 내가 그냥 며느리 걱정돼서 나가라고. 한 번만 더 유나한테 공방 얘기 꺼내면 그땐 엄마 아니라 남이야. 진짜야. 강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수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비닐봉지마저 그대로 둔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도훈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미안해. 저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오늘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어.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오늘 가게 가서 청소했어. 직원분이 도와줬어. 깨진 거 다 치우고 진열대도 새로 주문했어. 보험사도 다녀왔고. 강도훈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유나야, 나 한 가지만 약속받을게. 응? 이제 엄마한테 절대 잘해주려고 하지 마. 봉투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마. 약속해. 강도훈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 하나가 그렇게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진눈깨비가 한두 점 병원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쯤 되어 보이는 곱게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기고 환자복 위에도 얇은 카디건을 걸친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댁도 산모인가 봐. 배가 부른 걸 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걸터 앉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7주째예요. 아유, 한창 조심할 때네. 나는 그냥 늙어서 무릎 수술 좀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한 자락이 며칠 만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기운 같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정자라고 해요. 세댁은 서윤아예요. 이름이 곱네. 윤이 나게 살라고 지어주셨나 봐. 오정자가 손뼉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훈이 면회를 와서 제가 좋아하는 곶감을 협탁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오정자가 그 곶감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댁, 이 곶감 어디서 샀어? 모양이 똑같네. 이거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신랑이 가져다 줬어요. 공방? 네. 작은 수제청 공방이요. 청도 만들고 곶감도 직접 깎아서 말리고요. 저는 자랑처럼 말하다 깨진 가게가 떠올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정자가 곶감 하나를 입에 넣더니 한참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세댁, 혹시 작년 가을에 오미자청도 만들었어? 네. 오미자, 자몽청이 저희 가게 대표 상품이에요. 내 딸이 그걸 먹고 한 달을 울었어요. 오정자의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사업을 크게 해. 작년에 큰 시련을 겪었는데 어디서 받은 오미자청 한 병을 마시고는 엄마 이 맛이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라고 펑펑 울었어요. 오정자가 곶감을 든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가게 거예요. 세댁, 이거 인연이네. 우리 딸 좀 봐줘요. 내일 면회 올 거니까. 오정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정자의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한지영이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전국에 매장이 100군데가 넘는다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의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이 브랜드 매장 가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사장님 오미자청 만드는 분이라고요. 한지영이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하다 정말 힘들었을 때 후배가 사다 준 청 한 병이 있었어요. 그게 사장님 가게 거였더라고요. 그 맛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사장님, 저랑 일 하나 같이 해 보실래요? 한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요? 다음 달에 저희 백화점 본점에 팝업 스토어 자리가 비어요. 2달짜리예요. 그 자리에 사장님 청을 좀 깔아보고 싶어요. 매출은 반반 나누는 조건이고요. 한지영이 서류를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그 서류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공방이 다 부서졌어요. 보름 전에 사고가 있어서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사연도요. 한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같이 하고 싶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보름 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참아왔던 눈물이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도훈이 면회를 왔을 때 저는 한지영이 두고 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강도훈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이거 진짜야. 응, 진짜야. 옆 침대 할머니 따님인데 우리 청을 알아봐 주셨어. 미친, 진짜 미친. 강도훈이 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더니 침대 위에 엎드리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다시 일어나자. 응, 여보,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당신이 못하면 누가 해? 강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강도훈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과 공방 전체에 새 카메라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강도훈은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서 설치 기사를 직접 불렀습니다. 기사님, 안방하고 거실 현관에 한 대씩 사각지대 없게 해주세요. 강도훈이 설치 기사에게 도면을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화질 좋은 걸로 부탁드려요. 야간에도 잘 보이는 걸로요. 네. 사장님, 요즘은 적외선까지 다 잡혀요. 기사가 가볍게 답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작은 박스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 도장과 비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다 둘까? 내가 회사 금고에 둘게. 여기 집에 두면 안 돼. 강도훈이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회사 금고에?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 비밀번호도 어떻게 알아낼지 몰라. 도장하고 통장은 무조건 멀리 둬. 강도훈의 그 말이
그땐 그저 든든하게만 들렸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 말이 우리 가족을 한 번 더 살린 한마디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박수님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저는 1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팝업 스토어 준비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허락 아래 하루에 4시간씩만 공방에 나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레시피 노트를 펴놓고 연구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 좀 봐줘. 저는 새로 만든 청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강도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오미자에 뭘 더 넣은 거야? 자몽이랑 생강을 살짝. 입덧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게. 유나야. 강도은이 숟가락을 입에서 빼더니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별로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진짜로. 강도은이 결국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 응. 진짜. 이거 한 모금에 사람 마음이 풀려. 신기해. 저는 그 말에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강도은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큰 냄비를 올려놓고 매실 꼭지를 따고 생강을 얇게 점이고 자몽 껍질을 깠습니다. 여보, 손가락 시린데 그만하고 들어와서 자. 내가 이거 다 끝내놓고 잘게. 당신은 먼저 자. 강도은이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여보, 응. 나 진짜 당신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강도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나 만나서 더 고생했지. 강도은이 비로소 고개를 돌리며 옅게 웃었습니다. 어느 밤 저는 잠결에 배 위에 작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위경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은 박자가 너무 일정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저는 옆에서 자고 있던 강도은을 흔들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야. 이리 와봐. 손 줘봐. 저는 강도은의 손을 제 배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강도은의 눈이 점점 동그래졌습니다. 유나야, 이거 애기야. 응, 우리 애기 발길질하는 거야. 저는 강도은의 손을 더 꽉 눌렀습니다. 강도은이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38 다 큰 남자가 침대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유나야, 미안해.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 못해줬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저는 강도은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갚을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다시는 누구한테도 우리 가족 안 뺏겨. 강도은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눈송이가 한두 점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떡집 앞 평상에 앉아 똑같은 가로등 불빛을 보던 7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자기가 40이 다 되도록 누군가의 진짜 식구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제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 지킬게. 약속할게. 유리창 너머의 눈송이가 그 약속을 들었다는 듯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팝업 스토어 오픈 첫날 새벽 저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강도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응, 너무 떨려서 잘 될 거야. 우리 청 진짜 맛있잖아. 강도은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매장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열리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 30명,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다 뭐야? 오플런이래. 어젯밤에 인플루언서가 우리 청 후기 올렸대. 강도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미자 자몽청 사진과 함께 좋아요 숫자가 줄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 2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의 절반이 팔려나갔습니다. 직원으로 합류한 한지영 회사 매니저가 다급하게 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점심 전에 완판이에요. 공방에 재고 더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지금 다녀올게요. 안 돼.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다녀올게. 강도은이 외투를 챙겨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매장 한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한 손님이 청 한 병을 들고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작년에 친구한테 선물 받고 한 달을 못 잊었어요. 어디서 사야 하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제 눈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작년 한 달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마감 후 매장 바닥에 앉아 장부를 펴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자꾸 흐려져서 똑바로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진짜네. 이거 정말 우리 가게 매출이야. 강도은이 장부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된 거야. 응, 진짜 됐어. 우리 유나 진짜 해냈어. 강도은이 저를 안았습니다. 어두운 매장 한 구석에서 우리 둘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2달의 팝업이 끝날 무렵 한지영이 새로운 서류 한 장을 들고 매장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정식 입점 계약서예요. 본점 10분간에 자리 잡으시면 돼요. 한지영이 서류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저 그동안 사장님 지켜봤어요. 가게 부서지고 임신해서 몸 힘드신데도 새벽까지 청 적고 계셨잖아요. 그 정성이 통한 거예요. 한지영이 펜을 같이 건넸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윤아.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이 7살 이후로 가장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공방도 옮겼습니다. 지하 반층의 좁은 가게가 아니라 햇볕이 통창으로 가득 들어오는 새 공장형 매장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저는 새 매장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일하면 허리가 안 아프겠다. 강도은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런 데서 일하게 된 거야. 응, 유나 너 덕분에. 강도은이 제 어깨에 자기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태교 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함덕 바다 앞에 자리한 작은 펜션에 묵으며 우리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바람 좀 봐. 너무 부드러워. 응, 유나야. 만삭인데 멀리까지 가지 마. 여기까지만 걷자. 강도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강도윤. 어때? 강도윤. 내 이름이랑 당신 이름 한 글자씩 넣은 거. 어때? 강도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
저는 강도은의 팔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 둘 사이를 가만히 지나갔습니다. 여행 둘째 날 강도은이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열어봐. 가방 안에는 손바닥만 한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너무 작아서 비현실적인 신발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신고 우리 셋이 꽃길만 걷자. 약속할게. 강도은이 신발을 제 손바닥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살의 저에게 누가 이런 신발을 사줬다면 어땠을까? 17의 저에게, 27의 저에게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말 저는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강도은이 운전대를 잡았고 트렁크에는 산소에 올릴 떡과 막걸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유나 잘 살아요. 신랑도 좋고 가게도 잘 되고 곧 손녀딸도 나와요.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 저는 떡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잘 살게요. 할머니가 키워주신 거 헛되지 않게. 강도은이 옆에서 가만히 절을 했습니다. 산소 위로 봄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도은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주말마다 아기방 꾸미자. 응,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무슨 색으로 할까? 연한 노란색, 햇병아리색.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주말이면 작업복을 입고 아기방에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강도은이 사다리에 올라 천장 모서리를 칠하고 저는 의자에 앉아 벽 아랫부분을 칠했습니다. 여보, 거기 좀 뭉쳤어. 어디? 왼쪽 위. 거기.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응, 잘했어. 우리 신랑 페인트 박사 다 됐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강도은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더니 제 코끝에 페인트를 살짝 묻혔습니다. 여보, 유나 너 그렇게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강도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눈이 가늘게 휘어 있고 그 어디에도 그늘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한참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손바닥으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새벽마다 자다 깨곤 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강도은이 어느 틈에 나왔는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또 깼어. 응, 자다 깼는데 당신 자리가 비어서. 여보, 나 요즘 너무 행복해서 무서워. 저는 물잔을 받아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왜 무서워? 이렇게 행복한 거 갑자기 누가 빼앗아 갈까봐. 유나야. 강도은이 제 옆에 앉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빼앗아. 카메라도 다 달았고 도장도 회사 금고에 있고 비밀번호도 새로 바꿨잖아. 응,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잖아. 응. 강도은이 제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강도은이 토스트를 굽는 소리에 잠을 깼고 저녁이면 둘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박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부부의 일상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우리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잘 지내실까? 어느 저녁 식탁에서 제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미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엄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 강도은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가시 하나가 자꾸 걸렸습니다. 한 분뿐인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영영 모른 척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 사람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강도은 몰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출산 한 달 전쯤 저는 새 공방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 마지막 주문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출산 휴가 인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강도은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냥 오늘따라 더 그래. 나도 고마워. 유나 너. 강도은이 신호 대기 중에 제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한참을 몸을 담갔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숨이 가쁘긴 했지만 따뜻한 물에 잠겨 있으면 아기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차 한 잔 만들어줄까? 응, 캐모마일로. 강도은이 부엌에서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캐모마일 차를 2모금 마시고는 너무 졸려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이 마지막 평온이 되리라는 것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지독한 임산부 감기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강도은은 하필 그 주에 지방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출장 가방을 챙기던 강도은이 몇 번이고 침실 문 앞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여보, 진짜 나가도 돼? 가. 부장님이 직접 가라고 한 거잖아. 하루면 끝나잖아.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어 흔들었습니다. 열이 또 오르면 바로 전화해. 약은 식탁 위에 다 꺼내놨고 죽도 냉장고에 데우기만 하면 돼. 응, 알았어. 카메라 앱 내 핸드폰에 켜놓고 갈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보일 거야. 강도은이 침대 옆에 한참을 더 앉아 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다녀와. 빨리 일 끝내고 와.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강도은이 현관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한 채로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열이 다시 올라 이마가 뜨거웠고 입술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평소보다 조용한 것 같아 자꾸만 손을 얹어 확인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정신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강도은이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부르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거실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또각또각 누르는 소리, 그건 강도은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문 앞에 박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보지 못한 사이에 박수님은 비쩍 말라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베개에 머리를 받친 채 작게 물었습니다. 비밀번호 그대로더라. 너희가 안 바꿨는갑다.
박수님이 침대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밀번호는 분명히 바꿨습니다. 강도훈이 새 공방으로 이사하던 날 직접 바꿨고 저는 그 숫자를 일주일 동안 외워서야 익혔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됐고, 너 몸이 왜 그러니? 도훈이는 어디 가고? 박수님이 보온병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출장이요. 아이고, 만삭에 혼자 두고 갔단 말이냐? 못된 놈. 박수님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베개에서 머리를 떼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박수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님의 손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된 어미였다. 손주 들어섰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잠을 못 잤다. 어머님, 내가 늙어서 그랬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유나야. 박수님이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도훈이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한테 다시 잘해주려고 하지 마. 저는 잡힌 손을 천천히 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그 얘기는 도훈 씨 있을 때 다시 해요. 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알았다. 그것만 알아도 내가 미안하다는 거. 박수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보온병 뚜껑을 돌렸습니다. 이거 한약방에서 사온 거다. 임산부 감기에 좋다고 그러더라. 만삭에 양약 먹으면 애기한테 안 좋아. 박수님이 컵에 검붉은 차를 따랐습니다. 한약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약 먹어서 그러는 거다. 양약 기운 풀어주는 거니까 한 모금만 먹어. 박수님이 잔을 제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한약 냄새 사이로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냥 안 먹을게요. 인연이 어미가 정성껏 가져온 걸 마다해. 박수님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 모금만 먹으라니까. 박수님이 한 손으로 제 뒤통수를 받치며 다른 손으로 잔을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뱉어내려고 했지만 박수님의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꿀꺽 삼켜. 어미 정성이야. 박수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박수님은 잔이 다 비워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푹 자라. 박수님이 빈 잔을 협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혀끝부터 마비되는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제 손이 점점 멀어져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상해요. 혀가 굳어 발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잠 오는 게다. 푹 자. 박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더니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와중에도 박수님의 손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랍 속을 헤집고 화장대 위를 뒤지고 제 가방을 열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인연이 도장을 어디다 뒀어? 박수님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수님은 한참을 뒤지더니 결국 가방 안주머니에서 작은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소 영수증 처리에 쓰던 막도장이었습니다.
인감은 강도훈이 회사 금고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박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됐다. 박수님이 도장을 챙기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서류를 펼치고 제 오른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손가락 좀 빌리자. 박수님이 제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쿡, 쿡, 쿡. 박수님이 서류 곳곳에 제 지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연대보증, 생명보험 수령인 변경, 그리고 공방양도. 종이 위에 찍히는 빨간 자국이 제 의식 마지막 한 줄기에 자꾸 박혔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저는 입술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걱정 마라. 너 살면 다 물을 거고 안 살아도 도훈이가 다 받게 돼 있다. 어미가 다 알아서 한다. 박수님이 제 이마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부드러워서 저는 그것이 사리를 가진 사람의 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식을 놓았습니다. 뱃속에 아기 많은 부디 무사하기를 그것 한 가지만 빌면서 다음 날 오후 늦게 출장에서 돌아온 강도훈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강도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들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 강도훈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제 이마에 손을 얹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차가워? 강도훈의 손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강도훈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유나야, 정신 차려. 강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왔었어. 강도훈이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 카메라 앱이 켜지고 어제 오후 화면이 재생되는 작은 소리.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강도훈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도훈이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도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나야, 조금만 버텨. 응, 조금만. 강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아주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강도훈의 충혈된 두 눈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 강도훈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애기 괜찮아. 심장 잘 뛴대. 의사 선생님이 산모도 운이 좋았대. 강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혀에 남아있던 그 미지근한 차의 맛이 떠올랐고 박수님이 제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던 그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경찰에 넘겼어. 강도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넘겼어. 응. 어제 당신 데리고 응급실 오자마자 카메라 영상이랑 보온병 가지고 경찰서 갔어. 엄마는 새벽에 자기 집에서 잡혀갔어. 강도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강도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친어머니를 경찰에 넘겼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유나야.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어. 여보 잘못 아니야. 내가 출장만 안 갔어도. 강도은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작정하고 들어온 거잖아. 당신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저는 강도은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형사 2명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몸 상태가 좀 나아지셨다고 해서 잠깐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마신 차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임산부가 먹으면 위험한 양이었어요.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타신 거예요. 네. 자택에서 같은 약병이 발견됐고 보온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형사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산모님, 시어머님이 같이 챙겨가신 서류 중에 산모님 명의 생명보험 수령인이 시어머님 본인으로 바뀐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령인이요. 네. 그리고 공방 양도 서류와 거액의 연대보증 서류도 있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동안 박수님이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 미움 끝에 자리한 것이 제 목숨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온몸으로 와닿았습니다. 형사님, 합의 같은 거 안 할게요.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한참을 둘이 말없이 있다가 강도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 당신한테. 뭐? 엄마가 당신 보고 싶다고.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고 사과하게 해달라고. 강도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여보, 나 안 가. 유나야.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한 거 어제도 들었어. 잔들이 되기 직전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한 글자도 안 믿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안 간다고 전할게. 이튿날 오후 시댁 친척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강도은의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 그리고 사촌 둘이 줄줄이 들어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유나야, 우리 좀 봐줘. 큰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는 어떻게? 순임이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너 좀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합의해줘. 늙은 사람이 감옥에서 살아나오기 힘들지 않니? 작은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애 갖고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시험이잖아. 큰어머니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도은이 들어왔습니다. 누나, 누구 마음대로 여기까지 와. 강도은이 친척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은아, 우리도 좀 살자. 너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지. 근데 친자식이 어떻게 어미를 감옥에 넣어. 누나, 우리 유나 어제 응급실 실려왔어. 만삭이야. 약 먹고 죽을 뻔했어. 그걸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강도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나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 누나들도 안 봐. 그리 알아. 강도은이 친척들의 등을 거의 떠밀듯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도은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저 사람들 끝도 없이 달려들 거야. 강도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미안한 거지. 당신이 왜 고마워? 강도은이 손가락 사이로 작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강도은은 저를 차에 태우고 곧장 경찰서 부근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위조된 서류 전부 무효 처리 끝났습니다. 도장도 폐기 절차 들어갔고요. 보험 수령인도 원상복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방 명의도 깨끗합니다. 시어머님이 사채업자한테 새로 시도한 건도 영상 증거 있으니까 다 막혔어요. 변호사가 펜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텅 비면서도 차분해졌습니다. 법정에 가던 날 저는 만삭의 몸으로 강도은의 팔에 매달리듯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박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박수님이 수의를 입고 입정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박수님은 방청석을 한번 둘러보다 강도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은아, 어미 좀 봐줘. 도은아. 박수님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강도은은 한참을 그대로 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야. 며느리만 없으면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박수님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인.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도 박수님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도은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살인미수. 박수님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수님이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울부짖었습니다. 도은아, 어미가 잘못했어. 도은아. 박수님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강도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도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나 호적 정리할 거야. 그 사람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강도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야.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딸이 안전해. 강도은이 제 손등에 자기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저는 강도은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오후에 햇살이 계단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만삭의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강도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강도은이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은이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여보, 그 말 그만해. 응,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우리 셋만 생각하자. 저는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해가 도로 끝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다른 한 손을 강도은의 손등에 포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도은의 손에서 처음으로 떨림이 멎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지 한 달 보름쯤 지난 어느 새벽, 저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저는 강도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애기 나오려나 봐. 강도은이 잠이 확 달아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리 싸둔 가방. 가방. 현관 앞에 있어. 여보 진정해. 저는 진통 사이에 가까스로 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 강도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힘내. 응, 나 여기서 기다릴게. 응, 금방 만나자. 저는 강도훈의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핏기가 가시지 않은 작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산모님, 따님이에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주먹만 한 얼굴, 코끝이 강도훈을 빼닮은 작은 아기였습니다. 강도윤, 우리 도윤이.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지자마자 강도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도훈은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아기 얼굴만 들여다보다 결국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좀 봐. 윤아야, 진짜 너무 예뻐. 당신 코 닮았어. 당신 눈 닮았어. 강도훈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손녀 봤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손녀딸. 도윤이의 100일 잔치는 새 공방 2층에 마련된 작은 홀에서 열었습니다. 오정자와 한지영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세댁, 우리 도윤이 어디 있어? 외할머니 왔다. 오정자가 도윤이를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외할머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청해서 하는 외할머니지. 오정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도윤이를 외할머니라고 자처해주는 그 마음이 평생 받아온 어떤 정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한지영이 큰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도윤이도 사장님도요. 대표님, 진짜 감사드려요. 사장님 도윤이 키울 동안 매장 잘 돌아가게 제가 챙길게요. 마음 푹 놓으세요. 한지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손님이 다 모이자 강도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도훈이 종이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도윤이 친할머니는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강도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외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정자 어머님이요. 그리고 큰이모 한 분도 계세요. 지영 누님이요. 오정자와 한지영이 동시에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제 아내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주셔서 평생 못 갚을 빚이 생겼습니다. 강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나. 강도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만난 그 비 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안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 강도훈이 종이를 한 번 더 접었다 펴며 말했습니다. 평생 우리 도윤이랑 당신 옆에서 우산같이 쓰는 사람으로 살게. 약속할게.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품에 안은 채로 강도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 진짜 식구라는 것을. 도윤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매장을 3개 더 늘렸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작은 작업장이었던 공방은 어엿한 본사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작은 봉투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뭐야? 점심을 같이 먹으러 들른 강도훈이 물었습니다. 보육원 후원 약정서. 매달 일정 금액 보내기로 했어. 유나야. 어릴 때 나 같은 애들 있잖아. 시장 떡집 평상에 앉아서 가로등 보던 애들.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강도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같이 가자. 다음 주말에 보육원에. 응. 도윤이도 데리고 우리 셋이 가자. 강도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윤이가 강도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다 자꾸만 비둘기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도윤아, 비둘기 무서워. 엄마 손 잡고 가자. 저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비둘기 예뻐? 응, 예쁘지. 근데 새는 멀리서 봐야 더 예뻐.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강도훈이 음료수 2캔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더운데 이거 마셔. 고마워. 저는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나야. 응, 나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 뭐가 무서워? 이게 다 꿈일까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유나가 또 어디 아파서 누워있고 또 어디서 누가 우리 가게를 부수러 올까봐. 강도훈이 캔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훈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이제 안 그래. 그 사람도 안에 있고 우리도 단단해졌잖아. 응,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옆에 도윤이가 있잖아. 저는 도윤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잔디 위에 쪼그려 앉아 민들레 한 송이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아?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뭔데? 피가 같다고 가족이 아니더라.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저는 강도훈의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강도훈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그래. 도윤이가 민들레를 들고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꽃 줄게. 우리 도윤이 고마워. 저는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민들레를 받아들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는 공원 벤치에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강도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7살에 부모님을 잃은 그 아이는 평생 누군가의 진짜 식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살에 떡집 평상에 앉아 가로등을 보던 그 아이는 자기 손바닥만 한 딸을 안아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8배 저는 오늘 그 두 아이에게 천천히 답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너 잘 살았다고, 끝내 너 진짜 가족 만났다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그 끈을 놓으셔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진짜로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7살에 부모님을 잃고 시장 떡집 평상에서 가로등 불빛을 올려다보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작은 우산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한 잔의 차로 배웠습니다.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평생 내 목숨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비 오는 날 말없이 우산을 기울여주는 사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체온을 확인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갉아먹히고 있다면 부디 그 끈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끊어내야 할 인연은 끊어내고 지켜야 할 사람의 손을 더 꽉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제가 그랬듯 반드시 다시 햇살이 드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우산 한 자락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